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주 중화산동 개표소의 교육감 투표 누락 사태와 서울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장에 선거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 세대의 결집과 사회적 불신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선거관리 부실의 실체를 짚어보고 실추된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민호 변호사, 그리고 전주 MBC 정자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거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개표 오류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총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네, 그동안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어떤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하는 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충격적인 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그동안 잠복해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하는 어떤 상징이었고요. 6월 항쟁의 중요한 성과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관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방패막이로 활용을 했고 정작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령인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확한 투개표의 진행을 통해 신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켜졌을 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의 어떤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고 정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걸 연일 계속되는 사안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증폭되고 가중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민호 변호사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흔히 말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고 하고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이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선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2년 이후로 부정선거론이 계속 음모론처럼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윤석열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이번 선거를 통해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선관위 스스로 이런 기회를 좀 걷어차버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잠실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우리 전주 중화산동에서 이 교육감 선거 1,104표가 통째로 집계에서 빠진 채 공표됐던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것인데요. 이러한 사태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보자라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이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들도 정말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친인척, 자녀, 특례 채용 이런 것들이나 몰디브의 외유성 출장,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이어지는 줄휴직. 국민의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입가경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는데도 선관위는 여전히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는 그 헌법 114조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독립이 존중되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런 본업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은 어떤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이러한 선관위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결국 선관위의 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태과 관련해서 현장 취재도 좀 이어오시고 정자영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좀 큰 문제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건데요. 일례로 특히 전북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건의 경우에는 투표록에 투표소 이름이 잘못 적히며 시작됐습니다. 네. 매우 황당한 실수죠. 매우 황당한 실수이자 착오인데 이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증발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네. 이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이 시급히 나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현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현 기자. 취재를 해봤으니까 일단 잠실 투표소 이번 사태에 촉발이 된 잠실 7투표소인가요? 거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우리 지역인 중화산동에서 결국 이 교육감의 투표 결과가 누락된 상황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잠실건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 수십 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중단되는 일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이후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투표소가 전국 140곳이었고요. 이 중 91곳은 추가로 제공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익산 왕궁의 한 투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유권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이것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북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북에서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아예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주 중화산 1동의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같은 동 제1투표소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즉 중화산 1동의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이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을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잘못 적힌 투표록이라는 게 뭐냐면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적어둔 문서인데요.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인데 제1투표소로 잘못 적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브리핑을 열고 이제 일종의 해명을 이어갔는데 4일 새벽 3시에 오류를 발견하고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 등의 선거는 다시 오류를 수정을 했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실수와 착오로 놓쳤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몇 표차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봤으니까 느낌이 다 있는데 과거에 몇 표차, 몇십 표차, 몇백 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수라고 인식을 하는 건 이제 뭐 100가지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뭐 한두 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의 실수적 측면들이 일정 정도 보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무의 어떤 정확성이 더 요구되는 선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건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검증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또 자체 내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뭐 드러난 사안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구조적 한계는 왜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그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어떤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 뭐 성과급을 다 지급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큰 선거가 있으면 휴직이 늘어난다든지 이 부분은 그 조직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떤 교육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높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치를 봤겠죠. 선거 시기에 휴직을 하는 게. 하지만 나중에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조직적인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조직의 전반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되면 그 조직이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됐는가가 드러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번에 이랬는데 그럼 앞에는 잘한 거야? 제대로 됐을까? 우리가 대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확히 우리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로 선정이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한 표 차이로 시원이 당락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재검표를 요구를 해서 원래 한 표를 졌던 분이 2표를 이겨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말 미세한 문제들은 그 안에서 다시 재검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작동을 하겠지만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이제 시원 선거랄지 지방의원 선거는 규모가 적으니까 바로 그게 작동이 되지만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드러난 그쪽만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출마자나 또 그쪽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정확했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 의심인데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관점 속에서 앞으로의 어떤 수사나 또는 여기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투표한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거나 이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들. 이게 보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중화산동이나 잠실 사태가 향후 이제 선거 무효 소송 그다음에 당선 효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 자체는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결과 영향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 건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거를 재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영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걸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중화산동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된 득표수를 보더라도 그 좁혀지는 표 차이 수가 19표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선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잠실 사태의 경우도 뭐 유권자 전원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면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유권자 전원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을까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락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선관위의 주장.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신뢰가 이미 지금 바닥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 선관위의 신뢰를 낮춘 선관위가 우리가 큰 결과엔 영향이 없어라는 거 하는 말을 신뢰하라고 말을 하기가 민망하다라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에는 당선된 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시에서, 도에서, 의회에서, 또 교육감에서 또 이렇게 하나의 자신들의 직의 업무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당선자 승자에게도 이게 독이 됩니다. 분명히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로부터 온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대 후보가 불복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 정당성은 결국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이 선관위의 말은 이제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절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선관위에 대해서 좀 잘못을 하나 더 지적하면은 증거 문제도 좀 심각을 한데요. 법원이 이제 잠실 투표소에 관련해서 6월 9일 날 투표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해서 좀 증거 보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법원 직원들과 이제 신청인들이 가 보니 이미 보관 상자가 폐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보존 명령을 내린 시간보다 이미 5시간을 앞서서 폐기물 업체에 넘겨서 이걸 폐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과 이제 이 선거 보존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들로서는 이 검증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선거 자료 보존 의무를 이 선관위에 항의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런 것들이 법에 나와 있지도 않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피적인 변명을 좀 했거든요. 결국 이런
법에 있는 현재 공백 이런 것들부터 빨리 메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장 기자, 우리 잠실 지금 시위대가 아직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된 부분이지만 이것과 관련 부정선거론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근거 없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뭐 확인됐던 명백한 구조적 결함, 선거 관리에 대한 구조적 결함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까요, 좀? 선관위는 당시 이제 실수이자 착오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표 전반을 맡다 보니까 그간의 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개표 전반을 의존해왔던 그간의 시스템에 더해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가 이제 맞물리면서 터져나온 문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문제의 시작이었던 투표록 오기를 비롯해 개표 오류 등 개표 과정 전반에 참여한 선거 사무원들 상당수는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개표 업무 투입 전 관련 교육이나 업무 안내를 받긴 하겠지만 선거 때가 아니면 평소에는 선거 업무를 보지 않는 단순한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 중화산동 건의 경우에는 4일 새벽 3시에 문제를 파악해 수정에 나섰다고 했지만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정조차 누락되는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투표소 투표 인원수만 비교해도 짚어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문제를 짚어내고 즉각적으로 수정을 지시하고 검토해야 할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따라 관리 부실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게 또 법적으로 볼 때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 초기에 이제 잠실 시위대 건이 터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 음모론적인 부정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정당한 주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이후에는 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 이제 위험한 진영 논리로 좀 번지고 있기는 하는데. 자, 이것들을 가르는 경계선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 건을 이제 부실 선거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 선거로 보느냐라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실 선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제 감독 기관의 부재 이렇게 우리가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총체적 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시키는 관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유권자나 이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뭐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던가 뭐 부실 선거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뭐 개선책을 요구하고 법을 개정해 나가고 이러한 이런 법 안의 테두리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제 규정을 하고 뭐 개표기가 조작이 되었다거나 뭐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뭐 공모했다거나 뭐 북한과 내통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을 좀 구분하기가 좀 매우 어려워진 지점이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그 부정선거라고 의심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야 부정선거를 입증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지경까지 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바람에 이제 더욱 이제 문제가 커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만한 자정작용도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자경작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떨어져 있고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이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좀 뭐 국정조사나 특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논란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정치적인 진영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어쨌든 근거, 빌미를 좀 제공한 측면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번에 어떤 조사나 이 과정, 특검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도 명확히 좀 선을 갈라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어떤 수사, 그리고 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어떤 객관화된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해서 네.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다 보면 특히 2030 세대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실 시위대들도 초기에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과정의 공정, 주권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요즘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세대적인 갈등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젊은 층들이 어떤 호소하는 얘기들을 보면 현재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민호 변호사하고 이상민 사무처님 두 분께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30 세대 이분들이 지금 이 잠실 시위대를 빌어서 사회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기저에 깔린 심리, 그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MZ 세대의 이제 특징은 이제 절차와 이제 공정에 굉장히 좀 민감을 합니다. 실례로 교수 시절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만기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아직 젊은 세대들한테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누구보다 이제 평등을 외치고 뭐 절차적 공정성이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뭐 그런 자식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기성 정치인이나 보수 진영과 똑같구나,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 대한 실망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에게 많이 우리가 억압되어 있고 좀 속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불만들 내지는 오해들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제 결국 MZ 세대들은 이 룰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선거 관리를 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관위 업무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룰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도 이렇게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됐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선관위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회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선관위 그 20, 30대 이제 세대들은 어떤 그 선관위를 통해서 기성세대의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단면을 좀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여기서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법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헌법 제24조가 참정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제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것이 투표소에 갈 권리만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표가 정확하게 집계될 권리까지도 같이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권리적인 절차가 나의 이제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청년들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의 어떤 좀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사람들의 좀 모임이다라고 치부하지를 말고 좀 청년들이 던지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성세대로 네.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 시민단체이자 기성세대 네. 아버지의 있던 입장일 건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서로의 인식의 출발에 대한 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기성세대는 어떤 2030 청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기 경험에 기초한 어떤 입장이 너무 명확하고 또 2030 입장에 있어서는 새롭게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들을 맞아가는 게 사실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그 과정은 공정한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청년 입장에서 이 사안이 왜 더 증폭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선거라고 하는 건 대표를 뽑는 가장 공정한 절차와 과정일 텐데 그것마저도 흔들린다고 하면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 시스템 구조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인식의 확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저변에는 그동안도 우리 2030에게는 어떤 불리했던 사회적인
환경, 어떤 제도,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와 결합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시스템 이 부분은 어떤 2030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 중심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어떤 인식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이번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어떤 그 투표 관리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 인식을 하겠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 이게 이제 어떤 표출의 지점을 이것으로 잡았을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현 기자도 뭐 취재하거나 본인 사실 나이도 좀 젊은 층으로 들어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 청년들 많이 만나봤을 건데 자, 이분들은 좀 확실히 기성세대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분들이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났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불신, 불안감의 실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유독 2030 세대가 전면으로 나서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불과 2년 전 12.3 비상계엄으로 겪었던 그 불안함과 조금 더 앞서 나가면은 이 절차의 공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대인 만큼 이번 사안 역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가에서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걸 좀 저희가 봐보니까요. 이제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사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북대 등 전국 10여 개 대학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에는요.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관위 사태를 기성 정치 이슈로 국한하지 않고 이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비 유권자인 10대들도 비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전주 지역 7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누락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공정을 깨트린 사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뛰어넘어서 이제 세대 갈등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현 기자한테도 먼저 이제 세 분한테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보고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선거 불복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무엇을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사태들이 지금 세대 갈등 양상으로도 일부 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애초에 저희 사회 공론장이 많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가 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된 공론장 속에서 청년층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흐려지면서 발생한 양상이 아닌가라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서 굉장히 과대대표화되는 현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해 부실행정에 대해 지적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몰리면서 이제 2030 세대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본질인 공정성 훼손 우려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찾은 대안 중에 하나는 제3의 공론장을 찾는 방안도 있던데요. 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진영 논리나 정파적 언급을 하지 않는 규칙을 내세운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들이 나름의 아젠다 세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나선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좀 소화를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차장님께서는 세대 갈등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대가 갈등할 사안은 아닌데 갈등을 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공동의 출발점은 있는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바탕에 깔려 있는 다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해결할 때 여러 가지 큰 의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대로 국민적 어떤 타협
합의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선관위의 문제, 선거 과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정치권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집권당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의 스탠스를 좀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측면들의 근거라고 하는 이런 게 좀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오히려 공세적인 측면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 갈등이 아닌 어떤 그 사회적 의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그 통로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어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떤 기준이 이제 40년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아직도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아내는 형태로 우리가 개헌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이제 개헌도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개헌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단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청년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대화가 정말 그런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걸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보다는 아무튼 좀 과제가 더 크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님도 네. 의견. 우리 세대를 항상 바꿔왔던 건 저는 청년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를 바꿔왔던 것들은 뭐 멀게는 뭐 4.19, 뭐 5.18 이런 거에서 항상 우리 청년들이 한 동력이 되어 있었고 또 가깝게는 뭐 12.3 계엄 때도 광화문으로 청년들이 나갔고 그것들이 또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잠실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과연 그때 청년들과 다르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다른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같은 청년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좀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이제 선거 불복에 관해서 이제 청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완전히 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과연 그것이 이제 뒤집어질 만한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좀 밝혀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세대 갈등 자체보다는 이 갈등이 결국 선관위의 제도 개혁이라는 동력을 약화시키는 좀 우려를 낳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결국 지금 2030이든 기성세대든 모두 선관위를 개혁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대가 이제 정쟁으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이 논쟁을 좀 누구의 편에서 시각을 바라볼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좀 고정된 그 동력을 좀 그쪽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는 좀 어떤 시민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좀 무겁다 보니까 시간도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논란의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뭐 후보나 정당이기보다는 우리 그 민주주의 그 자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결과에 대한 승보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좀 동시에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뭔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이제 바닥으로 치닫은 이 선관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 때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라고 하지만 정작 행사하려고 해도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행사했더라도 결과가 누락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고요. 아무래도 국정조사와 검경 합수본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점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비롯해 그동안 숨겨져 왔던 선거 시스템의 문제가 더
문제를 밝혀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나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가오는 선거가 또 내후년 총선인 만큼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보입니다. 예. 우리 홍민호 변호사도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선관위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헌법에 따라서 설계된 이제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을 받고요.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취지 자체는 정말 좋거든요. 이 부정선거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군부 시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원의 감사도 제한되고요. 국회의 일상적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좀 강한 의견들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선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행정부가 관리하면 예전에 부정선거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또 의회가 관리하면 선거 자체가 좀 여야의 정쟁에 이제 좀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관위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좀 효과적인 방법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를 하되 외부 감시와 좀 견제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위원장을 지금 상근제가 아닌데 좀 상근제로 이제 바꿔서 이제 위기 상황을 좀 제대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를 좀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좀 이런 선관위만을 좀 감시할 수 있는 감시 기구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좀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참관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제 온라인이나 어떤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성이 이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네 번째는 선거 자료의 보존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법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법원의 보존 명령이 있었는데도 뭐 증거가 사라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4가지 정도만 좀 실현돼도 지금과는 좀 완전히 다른 선거 행정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신뢰를 받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장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87년 이후에 우리가 가져왔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제도, 시스템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믿어왔습니다. 신뢰를 해왔던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군부 독재나 이런 과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12.3 계엄,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은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건 지켜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했는데 완벽한 제도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점검과 변화라고 하는 그 과제에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민주주의가 좀 더 그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노력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번을 통해서 드러난 건 완벽한 건 없다. 언제든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을 하면 우리가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대안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말씀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가 던진 한 표가 누수 없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 오늘 짚어본 투개표 부실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위기입니다. 자, 이제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선관위는 뼈를 깎는 혁신으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투표함은 그 어떤 권력에도 정당성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토파 보기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토파 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사찰에서 벌어진 억대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죠. 김제 금산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건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 주지가 예전에 군산에서 요양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직원들 간에 이제 직원들하고 불화가 좀 강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 도청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도청에 관한 수사를 하다가 이제 그 전 주지의 횡령과 배임 정황까지 드러나서 이번 사건까지 파헤쳐지게 됐습니다. 차명으로 건설회사까지 가지고 있던 전직 주지는 구속 기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돈을 받은 현직 주지는 불구속 기소로 처리가 된 걸로 알려지는데 예. 이제 향후 재판 결과가 관심입니다. 근데 두 사람한테 일단 적용된 법리가 궁금하고 예. 그리고 또 누구는 또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일단은 두 사람의 위치는 다릅니다. 전 주지는 업무상 횡령에다가 이번에 배임 증제까지 같이 적용이 됐고 여기서 배임이라는 거는 횡령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맡긴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금산사하고 국가가 피해자가 됩니다. 같은 1억 원을 두고도 돈을 준 전 주지는 배임 증제, 받은 현 주지는 배임 수재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될 건데요. 그리고 전직 주지는 이제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주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재판을 할지 아니면 불구속 재판을 할지에 대해서 그 여부는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냐 그리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도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합니다. 현 주지는 배임 수재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그 범죄만 중심이어서 구속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전 주지는 이제 차명 회사를 설립해서 국고 보조금도 횡령을 했고 뭐 비자금 조성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죄질이 훨씬 더 무거워서 구속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법원이 결국에는 뭐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사법부 최종 판단을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거하고 또 종교계 내부의 어떤 징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재산범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 특히 막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그 돈의 대가가 실제 청탁 때문에 쓰인 것이냐 이걸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 공사 수주를 봐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이제 이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 같은데요. 한편 조계종은 자체적으로 그 호계원이라고 하는 사법기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법원 판결하고는 상관없이 그 마치 공무원들 내부에 그 징계 절차가 있는 것처럼 자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 멸빈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처벌인데 그 멸빈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단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그 나중에 재출가까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어디 놀러 가면은 돼지고기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이 돼지고기가 매번 원산지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도 적발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주요 위반 수법과 실태 얘기해 주시죠. 이번 건은 돼지고기 사건인데요. 전주의 한 중형 마트 정육점에서 100g당 3,300원에 팔던 벌집 삼겹살을 2,8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거기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단속을 해보니 냉장고에서 나온 고기는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였던 겁니다. 근데 가격 차이를 보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그 국내산 삼겹살이 한 근에 17,000원 정도인데 네. 수입산은 그 절반 정도인 9,000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배에 가까운 크기이기 네. 때문에 도내에서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연평균 80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돼지고기 적발 건수는 3년 전에는 약 40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 현장 단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 돼지고기 부분을 좀 떼어가지고 네. 키트에다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줄도 생기고 그러던데 네. 그 신형 키트가 한 5분 정도면 판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단속을 하다 보면 그 돼지 족발 같은 경우는 익힌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 벌집 삼겹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칼집을 많이 내면 근육을 잘라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검사 방법이 좀 재밌습니다. 예. 그 국내산 돼지는 돼지 콜레라 백신을 다 맞았는데 수입산은 그 백신을 맞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국내산 돼지에는 그 콜레라 항체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항체에 반응하는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코로나 검사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네.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즉시 단속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그 키트로 검사를 하려면 순수한 그 살코기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검사 키트에 올려야 되는데 벌집 삼겹살은 이렇게 칼집을 많이 넣다 보니까 네. 뭐 지방층, 근육층, 살코기층이 이렇게 다 칼날 때문에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오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족발, 보쌈 같은 거는 이미 익혀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아예 키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원산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결국 키트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어서 상시적인 단속과 별도의 보완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주체죠.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에 한해서 추가로 특별 단속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바꿔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 뭐가 있을까요? 그 방금 익힌 돼지고기는 키트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사각지대를 이제 없애고자 전북 농관원이 오늘 26일까지 보쌈, 족발 등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벌일 거고 만약에 위반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나가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세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그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한테는 가중 처벌 이미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가중을 더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반 업소를 아예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소비자나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거나 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면 적발의 확률도 올라가고 처벌도 강해지니까 뭐 걸려도 남는 장사다라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종교계의 투명성을 뒤흔든 금품수수 의혹부터 예산 핑계로 구호에 그친 친환경 행정, 그리고 먹거리 신뢰를 무너뜨린 원산지 둔갑까지 이번 주 이슈들의 바탕에는 법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창한 해법보다 시급한 건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일 텐데요. 약속과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책임 있는 행정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